예순이 넘은 노인, 한 끼 밥값을 아끼려 시장 문이 닫힐 무렵 떨이 채소를 고르고 몇 푼 안 되는 잔돈 때문에 노점상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1,000원짜리 시금치 한 단도 비싸다며 망설이던 그 손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붕 아래 젊은 며느리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위해 수십만 원짜리 미용을 맡기고 수입 유기농 사료에 사슴고기로 만든 특제 간식까지 서슴없이 사들입니다. 씀씀이가 어찌나 큰지 내가 숫자를 잘못 봤나 싶어 눈을 비빌 정도입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합니다. 초코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최고로 해줘야죠. 1,000원을 아끼려는 시아버지와 1,000만 원도 아깝지 않다는 며느리.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는 이 대치 뒤에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효심이 간섭이라 불리고 절약이 궁상으로 취급받을 때 그 친밀함의 값어치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오늘은 겉으론 잔잔해 보이지만 속으론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한 가정의 갈등과 그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호, 올해 65입니다. 남쪽 지방도시에서 평생 에어컨 수리공으로 살았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비바람 맞아가며 40년을 일했죠. 가진 재주라곤 튼튼한 몸뚱이와 참을성뿐이라 젊은 시절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낡은 단독주택은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옅고 화장실은 쭈그리고 앉아야 하는 재래식이었죠. 아내는 몸이 약했고 아이는 어렸기에 집안의 모든 짐이 제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사판에서, 밤에는 에어컨을 고치러 다니며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인생. 오늘 일이 없으면 내일 밥상에 숟가락 올리기 힘든 날들이었죠. 30살 무렵 인생 처음으로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았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지만 그 돈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낡은 지붕을 고치고 밀린 빚을 갚으니 금세 바닥을 드러내더군요. 저는 한 번도 허투루 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은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상이라며 커피도 사 마신다지만 저는 그저 웃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제가 마시는 차라곤 3번은 우련의 맹물에 가까운 녹차 티백뿐이었습니다. 옷은 떨이로 나온 것만 입었고 국밥 한 그릇을 먹어도 가장 싼 집을 찾았습니다. 남들은 저더러 돈 쓰는 걸 무서워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니라 아까웠습니다. 내 몸에 쓰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가족에게 못 해주는 게 아까웠습니다. 제게는 민준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가 비상했던 녀석은 대학 졸업 후 서울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은 기회도 많지만 집값도 비싼 곳이죠. 녀석이 결혼할 때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1억 원을 전부 털어 전세 보증금에 보태줬습니다. 제 피와 땀이 서린 제 인생 그 자체인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집을 산다는 건 대출이라는 거대한 산을 짊어지는 일이더군요. 젊은 애들이 그 무게에 짓눌려 사는 게 안쓰러워 저는 매달 국민연금과 푼돈을 모아 50만 원씩 민준이 계좌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숨통이라도 좀 트이라고 말이죠. 주변 친구들은 자식 다 키워놓고 웬 사서 고생이냐며 혀를 찼지만 저는 웃으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몸뚱이지만 숨이 붙어있는 한 자식에게 보탬이 되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식이 노후 대책이고 가족을 위해 내 뼈를 깎는 것. 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우스꽝스럽게 들릴지 몰라도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무언가 크게 착각하고 산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와 일이 바빠 내려오기 힘드니 서울 큰 병원에서 종합검진도 받을 겸 올라오라고 하더군요. 집에 빈 방도 있으니 며칠 묵고 가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아들 목소리에 속으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들 얼굴도 보고 이번 달에 보낼 50만 원도 직접 손에 쥐어주며 아비 노릇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울행이 저에게 돈보다 더 큰 문제는 관념의 차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20년도 더 된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시장에 갑니다. 실은 다 벗겨지고 마후라는 녹슬어 시동을 걸면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시끄럽지만 새 것으로 바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새 오토바이 한 대 값이면 에어컨을 몇 대나 고쳐야 하는지 계산부터 되니까요. 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달려가는 법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싱싱한 걸 찾느라 아침 8시도 전부터 서두르지만 저는 느긋하게 9시가 넘어서야 집을 나섭니다. 그때쯤이면 상인들이 슬슬 정리를 시작하고 떨이 물건들이 헐값에 나오니까요. 운이 좋으면 덤으로 얻는 것도 있습니다. 서울 가기 전날 아침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메고 시장에 들렀습니다. 김씨 아저씨, 오늘 물건 좋은데?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자 반갑게 부릅니다. 제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아는 그녀는 잎이 조금 시들한 시금치 3단을 따로 챙겨뒀다가 1,000원에 가져가라더군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시금치 나물에 두부 좀 부치면 단백질도 보충되고 훌륭한 한 끼가 되니까요. 건너편 정육점 사장님은 국거리용 잡뼈 좀 가져가실라우? 살코기도 꽤 붙었는데 하며 묻습니다. 남들은 발라먹기 귀찮다고 안 사가지만 푹 구워 먹으면 그만한 진국이 없습니다. 5,000원어치면 사흘은 거뜬히 먹을 곰국이 나옵니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먹기 좋게 잘라놓은 애플망고 한 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은 5,000원을 부르더군요. 샛노란 과육이 참 먹음직스러웠지만 제게 5,000원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4,000원에 안 될까? 한번 깎아보려 했지만 사장님은 이거 진짜 달아요. 더는 못 깎아드려요.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손을 거두었습니다. 집에 쪄놓은 고구마나 먹지 하며 돌아섰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장바구니 물가 몇천 원은 돈도 아니겠지만 제겐 다릅니다. 한 달 생활비 30만 원으로 버티며 아들에게 줄 5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선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쓸 수 없으니까요. 저는 쓴 돈을 꼬박꼬박 가계부에 적습니다. 100원, 200원도 빠뜨리지 않죠. 누군가는 구두쇠라 욕할지 몰라도 저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떠리로 산 채소를 씻고 잡뼈를 푹 고아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조촐한 밥상이지만 내 손으로 아껴서 차린 밥이라 마음은 편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네 대출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다는데 내가 보태주는 돈이 큰 도움은 안 돼도 아비의 정성이라 생각하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뉴스나 인터넷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오마카세니 명품이니 하며 몇십만 원을 우습게 쓰는 걸 볼 때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이 풀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제 늙은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어둠이 채가시기도 전에 간단한 짐을 챙겨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들이 미리 예매해준 표였지만 저는 좌석이 영 불편했습니다. 옆자리에는 젊은 회사원이 앉아 있었는데 가는 내내 헤드폰을 끼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더군요. 3시간이 넘도록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삭막함에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싶어 씁쓸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직접 담근 무짠지와 텃밭에서 키운 풋마늘을 챙겨 넣었습니다. 비싼 건 아니지만 고향의 맛이고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들입니다. 며느리 입에는 안 맞을지 몰라도 빈손으로 가긴 뭐해서 챙긴 것들입니다. 서울역에 내리니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빽빽한 고층 빌딩과 좁은 도로 그리고 수많은 인파. 저는 낡은 보따리를 메고 길 잃은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민준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 4층이었습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며 서울살이가 참 고단하구나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웃으며 맞아주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방 정리해뒀으니 좀 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야근이고 며느리도 바쁘다니. 저녁이라도 내 손으로 차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근처 마트에 갔는데 서울 물가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시금치 한 단에 3,000원, 돼지고기 한 팩에 10,000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아들 내외 먹일 생각에 꾹 참고 샀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돼지갈비찜과 시금치 무침, 어묵국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갈비찜 냄새를 맡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저녁상에 올라온 음식을 본 며느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저염식에 저지방으로 먹는 게 대세인데 갈비찜에 기름이 너무 많아요. 시금치도 너무 짜게 무치신 것 같고요.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겠지만 제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입맛이 촌스러워서 다음엔 싱겁게 하마. 어색하게 웃어넘겼지만 며느리는 젓가락을 거의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분도 안 돼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주문한 건 1인분에 25,000원짜리 일본식 도시락이었습니다. 셋이서 먹으니 7만 원이 넘더군요. 영수증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7만 원이면 제가 고향에서 보름은 먹고 살 돈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가 만든 식은 갈비찜만 깨작거렸습니다. 밥을 먹고 아들은 서재로,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저는 혼자 식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가슴속에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아들과 며느리의 삶이구나. 내가 먹는 5,000원짜리 국밥과 이들의 7만 원짜리 도시락 사이엔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보다 더 먼 가치관의 벽이 있구나. 저는 한 달을 아끼고 아껴 50만 원을 보내는데 이 아이들은 한 끼 식사로 그 돈의 1/5를 써버립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타산이 맞지 않는 장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길 뿐이니 입은 다물고 마음으로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참을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져 냉장고를 열어보니 온통 낯선 것들 뿐이었습니다. 닭가슴살 샐러드, 팩, 아보카도, 수입 요거트, 제가 먹을 만한 건 없어. 결국 찬밥에 물을 말아 남은 무짠지와 먹었습니다. 거친 음식에 익숙한 제겐 이게 더 편했습니다. 며느리는 출근하고 아들은 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나가면서 당부하더군요. 아버님, 이따 택배 하나 올 거예요. 초코 사료니까 좀 받아주세요. 초코는 그 집에서 키우는 갈색 푸들입니다. 저는 강아지란 남은 밥에 국물이나 좀 말아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쯤 택배가 도착했는데 포장부터 번쩍거리는 상자 2개였습니다. 송장에 적힌 가격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뉴질랜드산 사슴고기 그레인프리 사료 2박스, 결제 금액 420영원. 손이 떨려 상자를 놓칠 뻔했습니다. 개 밥값이 40만 원이 넘다니 오후에 아들이 나왔길래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민준아, 개 사료가 40만 원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 너희 형편에. 아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잖아요. 초코는 우리한테 자식 같은 존재라 좋은 것만 먹이고 싶대요. 저는 말문이 막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걔는 40만 원짜리 밥을 먹는데 내가 뼈 빠지게 아껴보낸 50만 원은 이 아이들에게 껌값이나 될까 싶었으니까요. 저녁에 퇴근한 며느리는 초코를 끌어안고 우리 애기 엄마가 맛있는 거 사왔어 하며 혀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배달 음식이 왔습니다. 이번엔 건강식 샐러드 볼이라는데 풀떼기 몇 개에 고기 몇 점 얹은 게 3인분에 5만 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영양 균형이 중요하다며 음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더군요. 저는 어제 남은 갈비찜을 데워 먹으며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한 끼에 몇만 원을 우습게 쓰는
이 생활 방식이 정말 괜찮은 건지 결국 참았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민준아, 한 끼에 5만 원씩 쓰면서 너희 대출금은 언제 갚으려고 그러냐? 아들은 밥만 쳐다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웃음기 없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워라밸이랑 삶의 질이 중요해요. 돈은 쓰려고 버는 거잖아요. 너무 궁상맞게 아끼면 늙어서 병만 들어요. 그래도 빚이 산더미인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똑 부러지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저희 생활 방식은 저희가 알아서 해요. 대출은 저희가 감당할 몫이고요. 아버님이 아껴서 도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저희 생활까지 간섭하실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갖던 불만을 며느리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밥알을 모래알처럼 씹으며 깨달았습니다. 내 피 같은 50만 원이 이들에겐 그저 간섭의 빌미일 뿐이구나. 다음 날 또 택배가 왔습니다. 이번엔 강아지 겨울 패딩과 장난감 세트였습니다. 송장에는 일본 직수입 펫 의류 158 영원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15만 8천 원. 제가 고향 기사식당에서 한 달 내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 고작 개옷 한 벌 값이라니. 저녁 식사 후 저는 다시 며느리에게 한마디를 던지고 말았습니다. 개가 털이 있는데 무슨 옷이 필요하냐. 그냥 헌 옷이나 깔아주면 되지. 너무 낭비 아니냐. 며느리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 옛날 사고방식 좀 강요하지 마세요. 초코는 제 가족이에요. 저번에 피부병 걸려서 병원비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수증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피부 이식 수술의 검진비, 영양제까지 합쳐서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200만 원. 제가 입을 다물지 못하자 며느리가 타기를 박았습니다. 저희 딩크족이라 아이 안 낳을 거예요. 대신 초코 키우는 건데 이 정도도 못 해줘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 낳을 돈은 없고 개한테 쓸 돈은 있다는 논리를 늙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안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잖아. 좀 좋게 말하면 안 돼? 아들이 사정조로 말하자 며느리가 쏘아붙였습니다. 누가 효도하지 말래. 근데 매달 50만 원 주신다는 핑계로 사사건건 간섭하시잖아. 난 그런 돈 필요 없어. 그 돈 안 받고 잔소리 안 듣는 게 훨씬 나아.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보낸 돈은 사랑이 아니라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돌덩이였던 겁니다. 걔는 수입 사료에 명품 옷을 입는데 저는 그 걔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식탁의 냉기는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는 침묵 속에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민준아, 너희 대출 이자가 얼마라고 했지? 한 달에 100만 원 좀 넘어요. 그래, 내가 매달 50만 원 보내주니 절반은 갚아주는 셈이구나. 아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밥 한 끼, 개 사료, 개 옷에 수십만 원을 펑펑 쓰지 않느냐. 나는 5천 원짜리 국밥도 벌벌 떠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님, 도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게 부담이 된다면 안 주셔도 돼요. 며느리로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 50만 원으로 저희 삶을 조종하려 하신다면 사양하겠습니다. 저희에겐 저희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나기보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겐 내 50만 원이 구원의 밧줄이 아니라 귀찮은 족쇄였구나. 나는 아들을 아끼느라 절약했지만 아들은 그 절약을
구질구질하게 여기는구나. 알았다. 더는 말 안 하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50만 원 안 보내마. 대출도 너희 몫이고 인생도 너희 몫이다. 내가 주제를 넘었다. 아버지. 아들이 불렀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밥 먹어라.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낯선 서울의 밤, 창밖의 불빛은 화려한데 제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 같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니 친구가 보내준 인터넷 글귀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요즘 젊은이들은 돈 없는 건 참아도 꼰대들의 잔소리는 못 참는다.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내 욕망은 뒷전으로 미루고 살았는데 그게 자식에겐 짐이 되고 있었다니. 아내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자식 농사는 적당히 짓는 거예요. 다 큰 자식은 남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땐 야속하게 들렸던 그 말이 이제야 사무치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주는 돈은 제 능력이자 마음이었지만 받는 사람에겐 부담이자 통제였던 겁니다. 돈을 주는 건 그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지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교환권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제야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내 50만 원은 나의 양심이지 너희들의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새벽녘 베란다에 나가니 서울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의 소음,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이곳은 그들의 세상이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날이 밝자마자 짐을 쌌습니다. 아들이 역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걸 마다했습니다. 출근해야지. 나 혼자 갈 수 있다. 아들은 현관에서 아버지 조심히 내려가세요. 라고 짧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문득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카페라떼, 그란데 사이즈. 500원. 할인카드도 안 내밀고 제 값을 치렀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을 쥐고 한 모금 마시니 쌉쌀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래, 이 맛이네. 과거엔 이 돈이 아까워 벌벌 떨었지만 이젠 기꺼이 나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KTX 차창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눈을 감으니 아내의 웃는 얼굴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영호 씨, 이제야 당신 자신을 챙기네 하는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주 늦지는 않았겠죠. 남쪽 도시에 도착해 기차에서 내리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서울의 차가움 대신 사람 냄새 나는 훈훈한 공기. 저는 곧바로 단골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모, 여기 돼지국밥 특으로 하나 줘요. 수육도 한 접시하고.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와 윤기가 흐르는 수육. 한 숟가락 크게 떠넣으니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속을 녹여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들 인생, 나는 내 인생. 도와주는 건 정이지만 나를 사랑하는 건 본분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되사매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커피 한 잔의 여유. 이거면 충분합니다. 오물오물 고기를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먹어온 국밥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달고 맛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을 바쳐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노후 자금까지 털어돕는 부모, 그리고 자신의 삶과 반려동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자식 세대. 누구의 가치관이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세태가 야속하신가요? 아니면 간섭받기 싫어하는 젊은 세대의 마음이 이해되시나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갈등이 숨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네 사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